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헤롯 대왕의 4대 건축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사다, 헤로디온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왕이다 라고도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어냈는데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4개의 건축물을 지칭해서 4대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세 번째인 가이사랴. 오늘은 가이사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4대 건축물 중에 하나이면서 신약 시대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가 또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회 역사에서 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의 위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구글 지도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른쪽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요. 갈릴리 호수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해 바다, 염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요단강이 연결하지요. 사해 바다 쪽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 쪽에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 여기 지도에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동하면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해안가에 화살표 되어 있는 그 해안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시저이아 발음이 영어식이 됐는데요. 가이사랴가 이제 영어로는 시저라고 발음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시저라고 발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어에 따라서 가이사랴 이렇게 번역도 그렇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됐고, 또 모든 전공에서 가이사랴라고 지칭하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이사랴를 항공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 해안 도시,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현재는 이렇게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다 폐허가 돼 가지고요, 이제 유적이 남아 있죠. 그런데 요 도시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였죠.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였죠. 라이벌 대제국의 각각 수도입니다. 이 안디옥은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만은 바닷가 쪽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가이사랴는 유대 팔레스틴 지역의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의 3대 미항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이제 거대 도시죠. 신약 시대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가장 큰 대도시였고 가이사랴는 그럴 정도로 대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꼽힐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훌륭한 도시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폐허가 돼가지고요, 유적지가 돼서 지금은 이제 관광지, 성지순례 할 때 들르는 이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시가 쭉 10만 명 넘는 큰 도시, 10만 명 넘는 정도면은 큰 도시거든요. 고대 시대에는요, 10만 명 넘는 정도의 큰 도시가 됐고,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방파제 같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마치 성곽과도 같은 그 성체를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배가 들어들 수 있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면은 파도가 많이 치더라도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있고요. 또 큰 폭풍이나 파도가 왔을 때 그 안쪽에 배들을 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대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였겠죠. 이런 지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그냥 바다에다가 콘크리트를 매립을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500m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500m 이렇게 수중 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구조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재 시대에도 바다 쪽으로 500m까지 이르는 수중까지 연결된 그런 구조물을 만들라 해도, 지금 만들다고 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대공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 정말 놀랍고 경이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만은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수중 콘크리트가 구조물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이사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를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비교적 온전하게 유적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도를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또 그림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단에 반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로마식 극장입니다. 로마식 극장은 항상 100% 반원형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전차 경기장이죠. 우리 영화 벤허에서 압도적인 그런 장면이, 스펙타클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전차 경주하는 거. 가운데 이제 트랙이 있고 주위에 트랙을, 가운데 구조물, 일직선 구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랙을 이렇게 도는 거지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이 이 도시를 지은 다음에 여기다 궁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그 방파제 같은 모양의 큰 엄청난 구조물이 보입니다. 바로 이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로스, 영어로 시저, 그렇죠. 카이사로스 황제입니다. 카이사로스 황제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로스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로스는 황제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아들, 양아들입니다만은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죠. 양아버지지만은 그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왔노라 보았노라 싸우노라
그 율리우스 카이사루스가 60 나이 때 33살 헤롯이 와가지고 아버지 뻘인 율리우스 카이사루스한테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카이사루스가 그래 너 해.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됐으니까 헤롯이 율리우스 카이사루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부해야 되겠죠. 아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로마식 도시를 멋있게 만들어서 카이사루스한테 헌정한 겁니다. 카이사루스한테 바친 거죠. 이름이 카이사루스예요. 도시 이름이 카이사루스. 그래서 카이사랴 라는 지명이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러한 구조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지도를 그린 겁니다. 조금 전에 본 그림은 상상도 그림이고요. 요거는 그 지도 지형을 그린 당시에 이랬을 것이다 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방파제처럼 이렇게 나온 이 구조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사가 워낙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만 이렇게 강조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다 분석이 됐는데요. 화산회라는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이 유적지 그 바다 쪽 수중 탐사해 보면은 이 구조물들이 다 있어요. 비록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만은 이 바닷속 안에는 사람의 왕래도 없고 도둑들도 이제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그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온 재료를 분석해 보면은 화산회라는 물질입니다. 이 화산회는 수중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라는 거를 이제 수중 콘크리트를 거의 최초로 건축에 활용한 인물로 헤롯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화산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폼페이 그 거기서도 보면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화산이 이탈리아에서 로마 제국에서 많이 당시에 많이 터졌는데 폼페이만 그런 건 아니죠. 폼페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만 폼페이를 비롯해서 화산이 많이 활화산 지역이 많았는데 그쪽에 이것이 물하고 결합을 하니까 물속에서 더 단단해지더라 한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산재 지역 그거를 가지고 온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수입하듯이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반죽해 가지고 재료를 만든 겁니다. 가이사랴나 이 근처에는 화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재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산 있는 데서 공수해가지고 다 돈 주고 사가지고 헤롯 대왕이 다 이동할 때 그 비용 다 돼가지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정교한 건축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물질에 착안해서 카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처음부터 설계를 한 거죠.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 설계도대로 만든 그런 인공 도시이거든요. 학자들이 이제 발굴한 거를 조사에 따르면 먼저 나무 골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이제 일정 정도 되면 수중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나무는 이제 썩거나 떨어져서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나무 틀을 얹혀 넣고 돌과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 흔적을 바닷속에서 다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파제 같은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가이사랴 현재의 유적지 남아있는 그곳에 저희 신앙강좌부 함께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 여행을 한번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봤을 때 맨 오른쪽에 반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로마식 극장이죠. 로마는 항상 반원형 극장입니다. 네, 현재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정확하게 반원으로 되어 있죠. 로마식 극장은 항상 반원형입니다. 현재에도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무대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너무나 이 음향이 잘 돼 있어서 뒤에 그 벽을 세우면 원래 모습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작은 크기거든요. 위로 또 이렇게 높은 벽이 더 있습니다. 큰 벽이 있는데 그런 구조물이 있고 그러면은 한가운데에서 마이크 없이도 끝까지 다 선명하게 잘 들리는 그런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나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 혹시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반원형 경기장은 유럽이나 지중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무대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맨 뒤에서 구경하면서 들을 때 무대 한가운데서 쑥쑥쑥쑥 얘기하는 게 쫙 뒤에 있었는데도 신기하게도 쑥쑥쑥쑥 또렷하게 잘 들리는 게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어딘지 몇 군데 갔었는데 저 뒤에 있었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 얘기하는 게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걱서걱 잘 들려가지고 깜짝 놀란 또 저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원 경기장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헤롯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4천석 관중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바람이 불어 뒤쪽까지 선명하게 들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렇게 출구도 있고요. 사실 좀 매몰돼서 그렇지 훨씬 더 그 높은 이제 원래 한 5층, 6층 정도 높이인데 지금 한 3층 정도 높이에 보일 정도로 이제 뒤에가 좀 많이 이렇게 묻히고 그랬는데 훨씬 더 예전에는 더 웅장한 구조물이었고 또 스탠드 그 위쪽에 더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더 이렇게 높은 또 구조물이 또 있어서 예전에는 훨씬 더 웅장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발길을 조금 돌려서요. 원형 경기장 반원형 극장 바로 옆에 저렇게 돌출형 구조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헤롯 궁전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돌출한 쪽에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둥 몇 가지만 있고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헤롯 궁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헤롯 궁전 나오지요. 또 로마 총독 관저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 사용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의 왕이었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넷으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넷으로 나눠져서 그 아들, 어머니는 다 다르지만 넷이서 논아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 쪽을 담당했던 아르켈라우스라는 아들이죠. 아르켈라우스는 왕이 일찍 제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반란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거에서. 왜 로마에 한 거 반란해 했냐면 이제 로마의 그 저항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다면은 유대 지역만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죠. 유대 지역만
왕은 금지. 거기는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한다. 그렇게 됐어요. 주후 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머지 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담당했고요.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담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처형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느냐 하고 여부를 물어본 거죠.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1대 총독서부터 그 이후로 한 500년 정도나 오랫동안 로마가 직접 이쪽에 통솔자로 있었는데, 유대 지역의 책임자로 통치자로 있었는데, 처음부터 로마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관저가 가이사랴죠. 당연히 전임 총독서부터 쭉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프레토리온이라고 예루살렘에 총독 관저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빌라도에게 심문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조그맣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프레토리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로마 총독들이 있질 않았어요. 자신들은 주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수님 때 그때에는 잠시 갔다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은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감시하러 간 거죠. 자신의 임무니까. 감시하러 6월절이라든지 특별할 때 잠깐 갔다가 다시 원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니까 거기 갔다가 사건이 나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도 한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아무튼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반란이어서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잖아요. 해안 도시자 인공 도시고 군사 도시고, 그러니까 반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닷가니까 배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쉽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 있는 게 훨씬 안전하지. 로마 총독이 유대 전체의 관할이었지만은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설명을 할 게 있습니다. 그 아들들, 그러니까 원래 네 지역이었는데 유대는 이제 로마 총독 직접 관할로 바뀌었고 나머지 세 군데를 다스렸다. 요 아들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테트라 아르크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테트라 아르크. 테트라 아르크를 우리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테트라 아르크예요. 테트라는 4란 뜻이거든요. 테트리스 4. 1, 2, 3, 4. 원래 이제 넷이었죠. 테트라 아르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4명의 통치자. 4분왕. 이르면 적당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왜 분봉왕이라고 번역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정으로는 한문 분봉왕 번역할 때 예전에 한문 성경 1호 성경 우리보다 먼저 번역이 됐는데, 그때 중국, 일본 당시에 번역하면서 유대의 로마 역사를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넷인데 하나가 없고, 지금도 성서지도 찾으면은 그 아들 분봉왕 하면 항상 세 지역만 통치자가 나오거든요. 테트라는 4란 뜻인데 왜 세 지역만 나오는가? 아마도 그래서 4분왕이라고 과감하게 하질 못하고 테트라가 4, 아르크가 통치자. 테트라 아르크라는 단어를 분봉왕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총독 관저가 항상 여기에 있었다. 헤롯 궁전 안에 한 파트로서 총독 관저가 있었다. 그리고 앞쪽에 돌을 파서 수영장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이 얼마나 호화로운 궁전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바닷가인데 수영장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닷가인데 또 수영장까지, 바닷가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다. 환상적인 구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유적 그 터만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바닷가 쪽에 수영장으로 추정이 되는 터까지 이렇게 보이지요. 네, 이것은 바닷가에서 헤롯 궁전 터를 각도로 해서 본 것입니다. 오른쪽 위편에 반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닷가를 가로지르는 바닷가 쪽에 큰 이제 경기장이 있습니다. 우리 배너에서 봤던 바로 그 전차 경기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쭉 돌게 되는데요. 가운데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쭉 돌게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돌출 건축물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없었겠죠. 쭉 돌게끔 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최고의 오락거리였었는데요. 로마 시대 때는요.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이걸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닷가 쪽에 이렇게 500m 큰 방파제 같은 구조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쪽에 모래가 막 쌓이게 된 겁니다. 해류가 바뀌어 가지고요. 그 모래를 단단하거든요. 거기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모래 위에 경기장을 만든 거죠. 모래에 그러면 이제 마차가 빠지지 않느냐? 단단합니다. 모래 경기장으로서 우리가 아레나라는 표현하죠. 아레나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하는데 아레나가 라틴어로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를 활용한 경기장인 거지요. 그 옆에 현재 유적으로만 나와 있는 도시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보면 이제 성체 같은 것이 나오는데 요거는 십자군 시대 때의 주후 9세기에 또 만든 겁니다.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100년 전쯤에 또 십자군 시대 때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군 원정 때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지였거든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다시 후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유럽 십자군 원정과 예루살렘 도착지와 한가운데 이 가이사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십자군 시대 때에 성체도 만들고 그런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이 만든 방파제와 같은 구조물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지금은 다 이제 지진으로 소실돼서 없습니다만은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 성경 시대 때 시장 시대 때 중요한 장면이 몇 군데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장면 두 장면만 언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백부장인데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이에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싫다고 그랬죠. 이방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하늘에서 부자에게 보여주면서 내려주면서 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3번 반복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서 구원을 베푸셨구나 깨닫고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고넬료와 그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됐죠. 최초의 이방인이다 라고 교회 역사에는 기록이 됐습니다. 고넬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게 바로 앞장 9장에서 예수님 만났고요.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세례 베풀고 구원받는 장면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10장.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야, 11장에 가서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있었던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교에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이다. 구원받은 최초의 이방인이다. 라고 교회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장면은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지요. 체포됐는데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런 암살단이 결성되는 바람에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안전한 곳에 피신시켰는데 바로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 작전을 펼쳐서 23장에 보면 가이사랴로 이송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다가 황자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헤롯의 증손자지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드루실라와 버니게, 이 두 여동생, 이 세 사람을 이제 헤롯 왕족 가문인데 바울과 2년 동안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24장 이후에 보면은 이 헤롯의 증손자들과 바울이 바로 이거 2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이 도시였습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돌출이 이렇게 되었고 요 정도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 이제 가라앉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원형 추정되는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습니다만은 같이 함께 살펴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바닷가에 가이사랴 있죠.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이사랴 필리피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번역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가이사랴하고는 다른 도시입니다. 둘 다 카이사로스한테 헌정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울의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이 있었죠. 빌립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카이사로스에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랴 빌립보 자기 뒤에다 싹 붙여가지고 그런 지명이 됐습니다. 지도상 잘 보시면은 가운데 오른쪽에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위로 골란 하이츠, 골란고원 지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 고지대에 단이라고 있습니다. 단과 바로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단, 이스라엘 지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보엘셰바까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단은 가장 북쪽이고 보엘셰바는 가장 남쪽이거든요. 단에서 보엘셰바. 단은 이제 샘솟다 이런 뜻인데 단을 가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단이라는 곳을 가보면은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웬만한 사람이 다이빙 할 정도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그것이 단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두 군데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요단강을 만드는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요 지역만큼은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에서 서로 전쟁하고 아주 심하게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단과 가이사랴 빌립보 요 지역은 수원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투를 벌이지 말자 하는 그것을 서로 지금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최근 지도인데요. Sea of Galilee, 갈릴리 호수 위에 또 조그만 갈릴리 호수 말고 또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 안 알려진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 위에 단하고 바니아스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지명입니다. 단과 바니아스가 거의 가깝게 붙어 있는데 단이 수원지고 바니아스도 수원지입니다. 양대 수원지다. 물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니아스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원래 바니아스인데 빌립이 카이사로스한테 바치겠다고 카이사랴 필리피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원래 지명이 바니아스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 시대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니아스라는 원래 지명이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죠. 이쪽도 험한 지대인데 절벽 쪽에 그로토 오브 판이라고 있는데 바니아스라는 원래 지명은 판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호라오 보다 호라오 파노라마 모두 보는 걸 파노라마라고 하거든요. 요즘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된 단어가 됐는데 팬데믹이 판이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팬에서 바니아스라는 원래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로토 오브 팬이 있는데 그로토는 이제 인공적으로 동굴을 이제 그로토라고 하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예전에 신약시대 때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곳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판의 신전인 판엔 동굴 유적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은 이쪽도 이제 가봐야 되는데요. 수원지 갈릴리 호수와 요란강의 수원인 단 그리고 이쪽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당시의 모습이고요. 신약시대 때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여리고 지명이 있지요. 그 위로 베델 있습니다. 그 위로 실로, 그 위에 쉐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해안 쪽에 샤론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샤론 평야 맨 북단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쪽 산 쪽으로 높은 산은 아니고 약간 고지대 정도인데 거기에 무기토, 전쟁으로 유명한 무기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그야말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를 헤롯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만든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대한 또 다른 상상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헬라어로는 맨 위에 있는 글자가 헬라어입니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를 라틴어로 카에사르, 카엔데 아에를 아이로 발음하거든요. 카이사르. 네,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를 혹은 아이를 에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C를 스나
크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중간 합쳐진 츠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독일과 이태리가 유럽에서 이제 중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간, 가운데 있는 독일어는 아베 체데 이렇게 되고요.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츠 발음으로 보통 발음합니다. 그래서 체사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체사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보통 체사르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카이사르라고 발음한 것은 독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가 카이저. 예, 카이저 이게 독일어 단어인데요. 카이사르 독일식 표기입니다. 카이저 독일어 단어인데요. 그렇죠. 황제. 독일어로 황제를 카이저라고 하거든요. 카이저 베켄바워. 베켄바워 축구의 황제다 해가지고 베켄바워 축구 영웅 베켄바워 황제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요. 카이저 프란츠 베켄바워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카이저 독일도 황제들이 쭉 있었는데 카이저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체사르 카이사르에서 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네 번째 단어는 사르, 체사르에서 차르라는 발음이 나왔는데요. 체사르, 차르, 카이사르입니다. 어디서 차르를 사용할까요?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고 발음합니다. 차르. 그렇죠. 러시아 왕조를 짜르 왕조라고 합니다. 짜르 왕조. 짜르 왕조를 볼셰비키 혁명 때, 공산혁명 때 무너뜨리고 이제 공산국가가 됐지요. 그 무너진 왕조가 짜르 왕조거든요. 짜르. 부패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짜르라는 단어가 카이사르를 러시아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짜르. 그렇다면은 왜 러시아는 자신들의 왕조를 차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단어기 때문에 그냥 차용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을 때 서로마는 여전히 로마가 수도였고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였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 지금부터 600년 전이죠. 이슬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요. 오스만 투르크에서 함락이 되는데 그때 지식인들과 사람들이 다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피신을 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엄청난 헬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가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동로마 황실은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예술인들은 다 갈 수 있지만 자기들은 동로마 황실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에서 와서 접선을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와서 황제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제안을 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멸망하게 됐으니까 글로 갔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자신의 왕조를 차르,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때 동로마 황제 황실 거의 뭐 2000년 이어져 온 거죠. 1500년 정도, 1400년 정도 이어져 온 그 황실이 모스크바로 옮겨질 때 모스크바 시민들이 막 환호하면서 외친 소리가 있었어요. 모스크바가 드디어 세 번째 로마가 되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로마, 두 번째는 천도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비잔티움 이스탄불이 됐습니다만은 콘스탄티노플이 두 번째 로마, 러시아 모스크바가 세 번째 로마 되었다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차르라는 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회의 또 역사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아버지를
라고 하는 유세비우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던 교부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이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교회의 초기 교회의 역사를, 교부들의 역사를 기술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 사료를 담고 있는 자료가 되겠죠. 교회 역사의 아버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유세비우스는 워낙 중요한 인물인데요. 니케아 회의, 너무나도 잘 알죠. 제1차 회의, 1차부터 7차까지 786년까지 325년부터 787년까지 7차까지 공의회가 7번 모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 삼일체 교리, 예수는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다, 이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들이 다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첫 번째 니케아 회의였는데, 그때 알렉산드로스와 아타나시우스, 반대편에는 아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둘 다 소수파였어요. 다수파는 유세비우스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다 동년배들이거든요. 유세비우스가 알렉산드로스 아타나시우스 편을 들 수도 있었고 아리우스 편을 들 수도 있었어요. 다수였기 때문에. 근데 유세비우스가 알렉산드로스 아타나시우스 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이 됐고 지금 우리의 기독교 교리가 쫙 형성이 됐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제가 된 것이죠. 결정적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한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인데요. 기독교 교리가 형성돼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와 같은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초기 교회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니까 300년 정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집대성 해놨습니다. 유일한 거의 유일한 책입니다.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지대한 공헌을 했죠. 이 유세비우스가 가이사랴에서 태어나서 가이사랴에서 평생 살면서 가이사랴의 주교로서 섬기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출신인 것이죠. 헤롯 대왕이 300년 전에 인공으로 만든 그 도시에서 300년 후에, 350년 후에, 300년 정도 후에 정말 걸출한 교부 중에 교부 유세비우스가 거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 역사 책도 집필하고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적 역할도 하는 그런 교부 중에 교부로서 살다가 가이사랴의 주교로서 평생 섬기면서 사다가 갈 줄은 헤롯 대왕도 아마 꿈에도 몰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헤롯 대왕의 4대 건축물 중에서 세 번째인 가이사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신앙강좌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